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의 한 안가. 바깥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담장 밖을 지키고 요리사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가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는 측근들과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나라를 철권으로 통치해온 남자.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던 남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 테이블 맞은편에 박정희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20년 지기, 군사학교 동기, 형제나 다름없는 존재. 그리고 그날 밤, 김재규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총성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18년간의 독재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재판정에서 사형 집행 직전에 김재규는 자신이 왜 방아쇠를 당겼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선언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워진 말을 다시 꺼냅니다. 김재규는 살인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진짜로 민주주의를 위해 방아쇠를 당긴 것일까요? 그의 마지막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이 숨기려 했던 바로 그 말.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이 논쟁해온 바로 그 문장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역사는 생자 같습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처럼 들리지만 김재규의 이야기만큼 이 문장이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된 지 불과 몇 달 후, 전두환이 또 다른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군사 독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권에게 김재규는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김재규의 말이 진실이라면, 즉 그가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을 암살했다면 그것은 전두환의 쿠데타를 정당성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놀랍도록 빠르게. 암살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준비 시간을 얻지 못했습니다. 증인들은 압박 속에서 증언했습니다. 재판 기록 일부는 수십 년 동안 비공개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24일, 김재규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권력욕에 눈이 먼 배신자였다. 개인적인 갈등과 야망 때문에 대통령을 살해한 범죄자였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리고 사형 집행 직전까지 김재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중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살인자는 보통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합니다. 그런데 김재규는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말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4년 대한민국 법원은 김재규 사건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완전한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더 깊이 검토되어야 했다고.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역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균열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재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196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해로 김재규 1926년 경상북도 선산 출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거쳐 성장했습니다. 해방 이후 그는 군에 투신했고 육군사관학교 2기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평생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같은 기수, 박정희. 두 사람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 군인정신,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 그들은 젊었고 야심이 있었고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한국전쟁을 함께 겪으면서 그 신뢰는 더 깊어졌습니다. 1961년 5월,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이 되었고 이후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재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군내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 후 박정희의 신임을 바탕으로 중앙정보부, 즉 KCIA로 이동했습니다. KCIA는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체제의 심장이었습니다. 국내 반대 세력 감시, 야당 정치인 사찰, 언론 통제, 노동운동 탄압, 학생 시위 진압. KCIA는 모든 곳에 있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76년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강력한 자리. 그는 이제 이 거대한 기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 변화를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김재규가 KCIA를 운영하면서 직접 목격한 것들이 그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고문 보고서, 인권 탄압 기록, 무고한 시민들이 끌려가는 장면들. 그는 그 모든 것의 책임자였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의 목격자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갈등이었다고. 박정희의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갈등. 차지철은 점점 더 강경한 탄압을 주장했고 대통령의 귀를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동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념과 개인적 감정, 신념과 분노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79년 무렵 김재규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부마항쟁이 퍼졌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외침이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측근들은 회의실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차지철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진압하라. 캄보디아처럼 수십만 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체제를 지켜야 한다. 김재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열흘 후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특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령, 국회 해산, 헌법 정지, 그리고 새로운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의 선포. 유신, 한자로 유신,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신은 새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구 독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유신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가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 기구는 사실상 박정희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었고 그 긴급조치는 법원도 심사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KCIA의 임무였습니다. 김재규의 임무였습니다. 긴급조치 구호는 특히 악명 높았습니다.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말 한마디, 유인물 한 장, 노래 한 곡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KCIA 요원들이
학생들 사이에 섞여 다녔습니다.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무슨 말을 해도 보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 편집장들은 매일 아침 KCIA로부터 오늘 보도할 수 없는 내용 목록을 받았습니다. 김재규는 이 모든 시스템의 작동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들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어떤 이는 해고됐고, 어떤 이는 구속됐고, 어떤 이는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김재규는 그 결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생, 노동자, 목사, 시인.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끌려갔는지, 어떤 상태로 석방됐는지, 혹은 석방되지 못했는지 김재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훗는 날 그의 재판에서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저는 이 체제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체제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매일 밤 괴롭혔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들어진 서사였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1978년부터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점점 더 자주 건의했습니다. 긴급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경 탄압은 민심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옆에서 차지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더 강하게 눌러야 한다고,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박정희는 점점 차지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점점 더 방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에서. 1979년 가을, 부산과 마산의 거리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신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악당을 필요로 합니다. 김재규의 이야기에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차지철입니다. 차지철, 1934년생, 경호실장, 박정희의 그림자. 그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대통령의 판단을 서서히 장악해갔습니다. 차지철과 김재규의 관계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질부터 달랐습니다. 김재규는 비교적 신중했고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차지철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힘으로 눌러라. 반대가 있으면 제거하라.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1979년 들어 두 사람의 갈등은 공개적인 수준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부마항쟁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차지철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을 죽여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훗날 재판에서 김재규 측 변호인이 제시한 정황 중 하나입니다.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 발언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차지철이 대표하는 노선은 무조건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노선을 점점 더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에게 차지철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차지철의 노선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에서 학살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김재규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 그리고 박정희가 데려온 2명의 여성. 분위기는 처음에 평온했습니다. 술이 오갔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재규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날 밤 차지철의 어떤 말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차지철은 그날 밤에도 강경진압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부하 직원이 권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총성, 차지철에게. 두 번째 총성, 박정희에게. 18년의 역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재규의 이야기는 그날 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체포된 후 고문실에서, 재판정에서, 그리고 사형대 앞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총성이 울린 직후 김재규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권력을 탐한 인물이었다면 그는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행동, 다음 장악, 다음 단계.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합동 참모의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수사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은 이 수사를 발판으로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김재규를 신문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공백을 채우려는 가장 강력한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신문은 수십 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신문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증언들이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김재규의 핵심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증오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유신 체제는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체제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검사들은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기를 찾으려 했습니다. 권력욕, 개인적 원한, 차지철과의 갈등, 이것들이 공식 기소의 핵심 논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역사학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김재규가 그날 밤 이후 권력을 잡기 위해 취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권력을 원했다면 그는 군분의 지지 세력을 미리 확보했을 것입니다. 핵심 군 지휘관들과 사전 모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두환은 달랐습니다. 박정희가 사망한 직후부터 전두환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2월 12일 쿠데타, 이른바 12.12 사태는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김재규의 재판에 집중하는 동안 전두환은 권력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 봄,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짧은 민주화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신 체제 이후의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김재규가 원했던 바로 그 세상에 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월, 전두환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군의 무력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달 5월 24일 김재규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꿈꿨다고 주장한 민주주의가 피로 물드는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자신의 행동이 결국 또 다른 독재자의 등장을 위한 빈자리를 만든 것임을 그는 이해했을까요? 사형대 앞에서 그의 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논쟁적인 문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말을 정면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1979년 12월 18일 군사법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좁았습니다. 방청석은 통제되었습니다. 언론은 제한적으로만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가 가장 조용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재규는 놀랍도록 침착해 보였다고 당시 참관인들은 전합니다. 그는 수척해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구금과 신문이 그의 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은 세 가지 동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차지철에 대한 개인적 원한과 권력 경쟁. 둘째, 대통령의 신임을 잃어가는 데 대한 불안과 분노. 셋째, 단순한 우발적 충동. 어떻게 보더라도 김재규를 작고 옹졸한한 인간으로 만드는 서사였습니다. 거대한 이념이 아니라 사소한 감정에 의한 범죄. 그것이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김재규의 변호인단은 다른 그림을 그리려 했습니다. 수석 변호인 강신옥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재규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변호 논리는 당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논리는 대한민국 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변호인의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재규 자신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재판부를 향해 직접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재단에 제 자신을 바쳤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일이 올바르게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재판장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인자는 뉘우친다고 합니다. 살인자는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라도 목숨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역사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살아있는 법정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법정에. 이것이 단순한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의 말일 수 있을까요?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김재규는 항소나 사면 요청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살기 위한 노력을 권유했지만 그는 당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그리고 나흘 후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재규가 사형된 이후 그의 이름은 공식 역사에서 빠르게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서 12.6 사건은 최소한의 서술로만 다루어졌습니다. 박정희 암살, 범인 김재규, 사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동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의 재판 진술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을 죽인 범죄자로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봉인된 문서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 재판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 중 일부가 나중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재규가 사전에 권력 장악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실제로는 매우 빈약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하 직원들의 진술 중 일부는 나중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 미국 CIA 문서입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일부 기밀 해제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과 CIA가 12.16 이전부터 박정희 체제의 내부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서들은 당시 미국 정부가 유신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부 문서는 김재규가 미국 측 인사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사실. 김재규의 재판 기록 전체가 수십 년 동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전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이 법원에 기록 공개를 청구했을 때 일부는 공개되었지만 핵심적인 신문 기록들은 여전히 제한된 접근만 허용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 안에 있기에 여전히 봉인되어 있을까요? 네 번째 충격적인 사실. 함께 처형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김재규와 함께 그날 밤 안가에 있었던 그의 부하 직원들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상황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끌려간 하급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처형은 훗날 사법 역사의 비극적인 페이지로 기록됩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살아서 증언할 수 있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섯 번째 충격적인 사실. 전두환 정권의 이해관계입니다. 김재규 재판을 진두지휘한 전두환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자신의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재판이 길어지고 김재규의 진술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질수록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그것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에게 그것은 위험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재판을 빠르게 끝내고 김재규를 단순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를 빠르게 처형하는 것. 그것은 전두환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합쳐보면 하나의 불편한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김재규의 재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봉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새벽, 서울구치소. 바깥에서는 광주에서 올라온 소식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의 권력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김재규는 사형 집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도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통보를 받은 후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전문은 지금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훗날 변호인과 가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가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는 내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만든 권력의 공백이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자의 말이 아닙니다. 사형 집행 직전, 교도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재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교도관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꽃은 반드시 핍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행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54세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1987년 6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독재에 맞서 직선제를 요구하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6월 항쟁, 그리고 그해 말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유신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꽃은 피었습니다. 다만 그 꽃을 심은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4년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 사건을 재심에서 검토했습니다. 재판부는 완전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 동기에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진지한 신념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신 역사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균열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살인자였을까요? 아니면 혁명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단일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역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얼굴만 가지지 않습니다. 김재규는 독재의 공범이었고 동시에 그 독재에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원했다고 말했고 동시에 그의 행동은 또 다른 독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순 속에 그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도 완전히 열리지 않은 재판 기록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역사는 기다립니다. 때로는 수십 년을, 때로는 한 세기를. 하지만 결국 묻혀있던 진실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김재규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1980년 그가 사형대에서 사라졌을 때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는 그를 단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배신자, 살인자, 끝. 하지만 역사는 그 한 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줄 뒤에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형된 지 7년 후 1987년 6월 서울의 거리는 다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학생들과 함께 최루탄 속에서 외쳤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수십만 명이 전국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6.29 선언, 직선제 수용,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전환점. 김재규가 사형대 앞에서 말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다고, 꽃은 반드시 핀다고. 그 꽃이 바로 1987년이었을까요? 그것은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2.6이 없었다면 1987년의 경로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2004년의 법원 판결은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계속 커졌습니다. 학계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를 민주주의의 선구자로 보는 시각과 그를 살인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재규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독재체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의도와 무관하게 광주의 비극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 역시 그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사형대 앞에서도 자신의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각자 생각해봐야 합니다. 역사에는 선명한 영웅과 악당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모순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김재규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독재의 공범이었고 독재의 종언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대에서 남긴 마지막 말.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꽃은 반드시 핍니다. 이 말이 자기 합리화였는지 진심 어린 신념이었는지 아무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봉인된 재판 기록이 언젠가 완전히 공개되는 날, 우리는 비로소 김재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를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까? 아니면 혁명가였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대한민국 현대사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